34쪽 첫 진도, 이 첫 진도로 보시면 돼요. 첫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총론, 오늘 배우시고 계시는 파트가 총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세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오늘 수업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뭐 또 아까 강조했던 게 수업 후반부에 열심히 하시면 되는 파트다 그랬습니다. 좀 있으면 토지 용어들도 막 나오고, 토지 용어까지는 쉬운데 부동산의 특성 나오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걸 나중에 극복이 다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제가 수업 초반부 열심히 하라고 했던 파트들 그거 열심히 해주시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직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그 파트 나오기까지는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강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동산 학의 관점이에요. 부동산 학이 복합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은 3대 측면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법경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3대 측면을 2대 측면으로 표현을 하면요, 법률과 경제는 형체가 없고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무형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은 이제 유형적 측면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기술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때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협의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법 99조 1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률적 측면 할 때 저 법이 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다 동산 이렇게 봅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요. 나머지는 싹 다 동산. 근데 민법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범위가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바라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많이 넓어지진 않아요. 조금 넓어집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받고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니까 협의 받고 여기다가 이제 중부동산이 더해지는 겁니다.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제부동산. 그러면 일단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한다. OX. O.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에 속한다. O. 둘 다 O.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로는 협, 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어디에도 있고?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O.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니까? 협의니까 당연히 광의에 속해요. 왜냐면 광의는 뭘 받고 시작하니까? 협의를 받고 시작하니까. 그럼 협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중부동산. 문제 나갑니다. 중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에 속한다. X. 중부동산은 어디만 속한다? 광의 부동산에만 속한다. 그러면 결론. 자,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협의 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협의 광의는 둘 다 뭐를 박아놓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둘 다 딱 박아놓고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중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협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중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잠깐 중부동산이 뭔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적지 마시고 칠판 한번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선박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어업권이라든지 임목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어업권, 임목. 저는 논의 편의상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기계라고 할게요. 뭐요?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이라고 할게요. 뭐요? 재단. 어업권, 임목은 그냥 기타 처리합니다. 뭐요? 기타.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가 중부동산 3종 세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부동산과 공시방법이 똑같습니다. 지금 마치 부동산인 것처럼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춰버립니다. 부동산과 공시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그냥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줍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을 같은 말로 부동산으로 의제해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들을 중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은 첫 번째,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개만 돼요. 재단하고 임목하고. 뭐하고? 재단하고 임목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되는데 중개대상물은 재단하고 임목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감정평가를 갖다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을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분명 배우는 건 부동산 감정평가인데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내가 나중에 제가 묻겠지. 아니, 부동산 감정평가인데 왜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준부동산에 가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때 자동차는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율법이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다. 이게 중요하지. 준부동산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자동으로 아시게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그냥 자꾸 보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보면 습관된다고 이게. 나쁜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지금부터 마음에도 안 품어봅시다. 자, 준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다? 등기등록이다. 등기등록은 원래 누구의 공시방법이죠? 부동산의 공시방법이죠. 그럼 부동산과 공시방법이 똑같네? 그럼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 3종이 있는데 뭐 있어요? 기계, 재단, 기타. 한 번 더. 기계, 재단, 기타. 그럼 얘들은 부동산처럼 저당가 설정할 수 있겠네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 임목하고 재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준부동산 가지고 협강의를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요. 일단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는데 나머지는 됐는데 그 생산요소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대꾸가 되니까 생산재, 소비재 그러기도 하고 생산요소, 소비재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도 바로 끝내셔야 됩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끝내셔야지 집에 가서 공부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는 지금 총론보다는 투자론이나 평가론이나 수요 공급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그럼 경제 활동하는 곳은 시장이에요. 시장에 가면 누가 만나냐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뭐 하냐면 거래해요. 근데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있고요.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있는데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을 줘요. 그렇다면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 돈과 관련되어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단어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크게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자기자본. 자기자본을 뭐라고 하게 되냐면 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자본이라고 하기도 해요. 회계학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지분 또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하면 내 거예요. 예. 타인 자본을 차입금 그러기도 하고 부채라 그러기도 해요. 뭐요? 합치면 이게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꼭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 자본 부채 비율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크긴 한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부실 기업이에요. 그거 알겠죠? 자본이 많아서 자산이 많은 회사가 튼실한 기업이 됩니다. 어쨌든 돈이 심에 나올 때는 돈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내 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 이런 개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상품인데요. 이 상품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오면 통상적으로 3단계를 거치더라는 얘기예요. 생산재가 투입이 되고 요걸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그다음에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참고로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 그러면 생산의 3요소를 떠올리거든요. 생산의 3요소에는 토지, 그리고 노동, 그리고 자본 같은 게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하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걸 파생수요라 그래요. 무슨 수요? 파생수요. 소비재는 이제 주택, 상가, 농작물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는 소비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본원적 수요라고 그래. 그럼 저랑 지금부터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한번 설명 좀 들어보세요. 소비재와 생산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마치 빵과 밀가루의 관계예요. 빵과 밀가루의 관계.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빵 먹나요? 아니면 밀가루 퍼먹나요? 괜찮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빵은 본원적으로 수요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소비하는 소비재라고. 알겠죠? 근데 필연적으로 빵을 소비하려면 밀가루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파생되는 거지. 다시. 우리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어디죠? 여기 주택이죠. 집에 가지 말고 집이 뭐야 집이. 주택. 예. 그럼 주택. 토지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잠 잘 수는 있겠지만 입 돌아간다. 아침에 오늘 같은 날 오늘 영하 뭐 3도인가 5도인가 하던데. 예. 꽃샘추 마지막 꽃샘추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에서 잠을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주택에 잠을 자죠. 주택은 소비재고 주택에서 잠을 자려면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 소비하는 놈을 소비재라 그래요. 이걸 본원적 수요라고 하고 이 놈을 소비하려니까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데 요 생산재 소비재는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제가 주택과 토지를 비교했다. 그랬을 때는 주택이 소비재고 토지가 생산재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주에 놀러 갔어요. 아니면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그럴 때는 거기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관광용이나 위락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본원적 수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지만? 생산재지만 토지가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 있음 없음? 있다. 당연히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책하고 자격증 한번 해볼게요. 책하고 자격증. 그럼 책에 대한 수요는 그 다음 자격증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집에 책 꽂아 놓으려고 공부하세요?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세요?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예요. 근데 자격증을 따려니까 책에 대한 수요가 뭐 될 수밖에 없어? 파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지금 수요하고 계신 거야. 알겠죠? 뭐를 본원적으로? 자격증을 본원적으로 책을 파생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자격증하고 돈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격증 따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럼 자격증이 파생이 되는 거고, 돈이 본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하고 행복 그렇게, 해피? 그러면 돈이 이번에는 파생이 되는 거고, 행복이 또 본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재라고 했던 게 생산재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개념상으로.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를 투입했어요. 주택에 한 2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걸 시장에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큰 평형들이 사가려고 이걸 시장에 내놨어요. 그러면 그때는 거래 대상이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이 상품이란 놈이 뭐 투입되고? 생산재 투입되고 뭐 하다가?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오래 보면 안 돼. 이런 거 진짜 버릇된다 이거. 습관, 나쁜 습관이에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시장 가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잖아요. 수요자들이 공급자에게 돈을 줄 건데 돈은 내 돈 뭐죠? 여기는 없지만 남의 돈 합쳐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할 건데 뭐 투입되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토지는 일반적으로 먹어봤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는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인데 요거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기술적 측면에 동의어들이 있어요. 기술적 측면의 동의어들은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하고요. 유형적 측면 그러기도 해요. 자, 유형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확인 안 되면 뭐라 그러고? 무형이라고 하고. 그러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 가지는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위치 좋다 나쁘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3층짜리다 5층짜리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 주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봐봐요. 생산 요소 보고 계시나? 소비재 그리고 자산, 자본, 자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자연인데 막상 심장에 들어가시면요. 자산, 자본, 자연 이렇게 나오면 엄청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 왁구가 없으면요. 뭐 자자로 시작되는 거 다 빼고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 법률적 측면은 협광이 있죠. 협광이는 뭐 박아놓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둘 다 박아놓고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기억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 5개를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 돈의 자본입니까? 남의 건 부채죠? 합치면 뭐? 자산. 그리고 뭐 투입되고? 뭐 하다가? 그러다가?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뭐야?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봤던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구분하셔야 될 게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 그럼 저랑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복합 부동산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 법하고요. 외국 법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법은 토지하고요. 건물하고를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래요. 우리 법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따로따로 두고 있겠네. 그럼 그런 경우는 잘은 없지만 억지로 경우의 수를 만들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 토지는 갑이 갖고 있고 건물은 을이 갖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따로따로 두고 있고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요. 토지와 건물은 원래 한 개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없고요. 이 원래 두 개를 일체로 보면 돼요. 일체로. 그래서 외국에 가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국에 친구들이 있으면요. 외국 친구들 있으면 외국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뭐라고 얘기해 보냐면 물론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영어로 얘기해 먼저 보겠습니다. In Korea.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뜻이죠. 예. 랜드 오너 and 빌딩 오너 can separate. 응? 그러면 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외국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Oh, Jesus. Oh my God. Unbelievable. 있을 수 없는, 그들한테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토지와 건물을 뭐로 보니까? 일체로 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자 따라해보세요. 활동. 세 가지 활동 봅니다. 보통 사고 파는 활동을 거래 활동, 감정 평가하는 활동, 중개하는 활동. 활동을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고 팔 때 어떻게 팔아요? 일체로. 거래할 때도 일체로. 평가할 때도 일체로. 중개할 때도 일체로. 다 일체로 그래갑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이름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무슨 부동산?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갑시다. 제가 부동산 그리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셔야 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왜냐면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니까. 맞아요? 복합부동산 그리세요. 그럼 토지와 건물 어떻게? 일체로.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감정평가할 때 일괄평가를 한다 그래요. 한 번에. 토지와 건물 한 번에 얼마. 근데 이럴 때는 꼭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법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핵심이 됩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고. 왜냐면 나중에 가면 복합부동산이라는 건 자동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건 몰라도 되는데 복합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건물은 건물 하나에 용도가 두 개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밖에 없어요. 자,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구역. 6층부터 20층까지는 주택이에요. 무슨 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건물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지금 얘기했던 무슨 부동산과 복합부동산과 자, 일로 한번 잠깐 와봐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두 개 이상만 결합이 되면 일단 복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강자가 아니고 약자예요. 시험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외워야 돼. 나도 이런 강의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이 바닥. 알겠죠? 그래서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이고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이 되면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이건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토지와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왜냐면 세 개나 결합이 됐으니까. 근데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잖아. 그럼 말을 짧게 하는 거예요. 복합 부동산. 아시겠어요? 네. 오늘 처음 학원 나오시는 분들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랬죠? 그러니까 저기 학원에 처음에 올 때는 막 거창한 거 배우러 오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집에다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앞으로 나 건드리지 마. 나 공부해야 돼. 오늘 학원 갔다 올 때 못 깨.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럼 집에서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기껏 배우는 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길게 하고요.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짧게 하는 거예요. 이 바닥 그래요. 우리 이런 거 배워요. 법경기는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을 삼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민법 99조 1항에서는 토지와 거정청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어떤 걸 배우시냐면 대라는 것도 배우시고요. 택지 부지를 배우세요.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 그다음에 필지 획지,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그다음에 공지 공한지, 대지 맹지, 유유지 휴한지, 그다음에 법지 빈지, 한기지, 소지 원지, 포락지, 선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배웁니다. 토지는 좀 이따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 거정청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거정청물. 여기서 그가 누구죠? 토지죠. 그가 토지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정청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거정청물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토지는 좀 이따 모아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토지정청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잠깐 일로 오실래요? 중요한 되거든요. 자, 일단 토지정청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지정청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속정착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립정착물이 있습니다. 종속정착물은 이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끝까지 소유권이 같이 인정이 돼. 이게 종속정착물이고, 독립정착물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 따로, 이거 소유자가 따로 될 수 있다는 거지. 토지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정착물이 독립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종속적인 정착물이에요. 종속적이란 말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위에 끝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담장이 있고요, 담장.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수목, 농작물, 등등등. 싹 다 종속정착물이니, 종속정착물이 어떤 거 있는지 공부하지 마세요. 다 종속이니까. 근데 독립에, 딱 4개가 있어요. 몇 개? 이걸 지금 다 암기합니다. 그리고 4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종속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첫 번째는 건물이에요. 방금 배웠어요, 방금. 우리 법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건물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며, 2, 3, 4번이 좀 애매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분리 과실이라고 쓸게요.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농작물이라고 쓸게요. 왜 제가 이걸 애매하다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미분리 과실, 수목, 농작물은요. 봐요. 미분리 과실, 수목, 농작물은요. 종속이랬어요, 독립이랬어요? 종속이랬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 이걸 또 독립에다 넣었어. 옆에 단어가 붙어야 돼요. 자, 내 거라고 표시를 막 합니다.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춘다 그래요. 명인방법을 갖추어버린 미분리 과실이 나와버리면 이건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목도요.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요거는 등기가 돼요. 선생님, 이건 왜 등기가 돼요? 요거는요, 준부동산이거든요. 아까 우리 준부동산 3종에 기계, 재단, 기타의 어업권 임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기된 수목은 수목이라고 하지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임목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면 독립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농작물은요, 꼭 요 말이 나옵니다. 타인토지. 뭐예요? 타인토지. 요거는 설명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칠판 한번 보실래요? 칠판 한번 보세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갑의 땅이고요. 이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누가? 갑이요. 그럼 이 누구 거? 갑 거. 농작물은 원래 종속입니다. 뭐라고요? 종속이라고요. 근데 갑 땅에다가 어리 농작물을 재배한 거예요. 자, 따라가세요. 토지 소유자. 자, 경작자. 이 농작물 누구 거? 경작자 거. 농작물을 재배했으면 경작자 거. 토지와는 일부 다 종속이다, 독립이다?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일 때. 남의 땅일 때는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통상적으로? 있죠.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 권한은 뭐냐면, 이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줬어. 그러면 농작물은 누가 취할 수 있어? 을이 취할 수 있지, 경작자가. 맞죠? 근데 문제는요,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말은 불법이란 얘기예요. 을이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서 갑에다가 농작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갑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가 그러겠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원상회복 다 해주고요. 혹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을이 갑의 땅에다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럼 권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데 갑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럼 농작물이 크겠죠. 그럼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무슨 단계? 그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 단계잖아. 그때 갑자기 서든니 갑이 짠하고 나타나요. 나타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발음이 좀 그랬나? 서든니 맞는데. 아무튼 서든니 나타나서 이제 뭐냐면 이거 남에다 만지시야 이거 내 거 못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농작물 재배다 하더라도요, 성숙될 때까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요, 갑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할 수 없고 이 농작물은 을한테 준다는 게, 경작자 소유로 가져간다는 게 우리 민법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겠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이 그렇거든요. 20년간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자 보호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땅이라도 오늘 심심하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대신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면 소유의사로 들어가야 돼요. 소유의사로. 자주점이라 그래요. 소유의사로 들어가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요,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고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민법 점유취득 쉬워요.
점유취득시효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예외, 일반 공용징수나 상속 판결 경매와 달라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예외니까. 어쨌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이 돼요.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 공인하게 타인의 소진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토지 소유권 주장하지 않은 자까지 뭐 할 필요 있겠느냐. 권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뭐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아무리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농작물이 성숙될 때까지 자신의 토지 소유권 주장하지 않은 자, 우리 법에서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론에서는요. 개론에서는 사실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공통점이. 권리 위에 잠을 자든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어쨌든 누구는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호를 못 받아요. 잠을 자는 순간. 알겠죠? 자, 다 깜짝 놀랐지 지금. 조금씩 내먹고 얘기하나 지금 뭐 그러겠지. 아무튼 잠자는 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권리 위에 잠을 자든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타인 토지에서 권한이 있든 권한이 없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뭐만 되면 성숙만 되면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 됐습니까? 예. 시험 문제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 중 토지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당연히 이게 4개 나왔겠죠. 답 정답이 뭐였냐면 국어였습니다. 국어. 국어가 뭔데? 국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독립 몇 개? 4개. 빼고는 다 뭐다? 종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독립 4개를 지금 암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뭐야? 건물. 건물은 그냥 건물 그러면 돼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뒤에 단어가 붙어야 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이렇게만 해도 돼요. 왜냐면 타인 토지에 경작이 되면 권한이 있든 없든 성숙만 되면 독립으로 다루어지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는 요 단어들을 붙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만 건물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금방 펴나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는 외우지 않았는데 암기가 돼 있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외워서 외운 게 아니고 그냥 자꾸 반복해서 읽었는데 나중에는 다 외워져 있는 거죠. 한번 외워볼까 했는데 미리 다 외워져 있는 거죠. 제 목표는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 겁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잠만 자지 않으면 잠만 자지 않으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만 자지 않으면 다 보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숨을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착물. 자, 보세요. 야,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우네요.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지 잠을 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자, 아까는 토지 정착물이었고요. 약간 개념이 달라요. 부동산 정착물인데, 부동산 정착물은 토지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주로, 근데 건물에 이번에는. 근데 얘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부동산 정착물이 있고요. 단순 동산이 있습니다. 자, 정착물은요, 부동산의 일부라서 부동산이 팔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 버려. 동산은요, 부동산으로부터는 독립적인 것이어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칠판을 보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래요?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고 있는 게 변기예요, 변기. 자, 변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변기 같아요? 변기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변기죠. 이 변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지금 주택에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변기는요, 정착물이에요. 뭐라고? 부동산이 뭐고? 일부고. 부동산 팔리면요, 변기 팔겠다는 얘기 하지 않더라도요, 같이 소유권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동산과 운명을 함께하는 이제 부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동산의 한모,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변기가요, 변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변기예요. 이 변기 말고도 다른 변기들이 막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가겠네. 상가인데 변기 가게야, 변기 가게. 욕실용품점. 자매품으로 욕조도 있네? 뭐 그런 변기 가게야. 변기가 막 진열이 되어 있어. 그럼 이 변기는 뭐가 되겠어? 동산이지. 부동산부터 완전히 망한 거고, 독립적인 거고, 혹시 상가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변기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지. 이런 게 동산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정착물인지 동산인지를 왜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원래 정착물은요, 정체가 동산이었어요, 원래. 왜? 건축 자재였으니까. 전부 다 건축 자재였잖아요? 건축 자재로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다닐 때는 그게 뭐였어요? 동산이었는데, 이제 부동산에 딱 설치가 됨에 따라서 이게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착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이사 갈 때 변기 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변기는 뭐니까? 정착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걸 왜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지. 왜냐하면 나중에 중개를 하실 때 이건 떼가시면 안 됩니다. 놔두고 가셔야 됩니다. 정착물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이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동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의뢰인이나 매도 의뢰인이 막 물어요. 이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건 떼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놔두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왜 나한테 물어? 나는 개입시키지 마세요.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중개업자가 그걸 여러분 중재해주고 중개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떼가면 안 됩니다. 놔두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동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 기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첫 번째는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하는 사람의 의도, 네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 따라해보세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이어서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한 번 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자, 보세요. 어떨 때 정착물이고 어떨 때 동산인지 지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착이 견고하게 돼 있어서요. 쉽게 제거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폰, 창틀 이런 것들. 제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착물 놔두고 가셔야 돼. 근데 벽시계, 액자, 거울 이런 것들은 탈부착이 쉽죠? 이런 것들은 동산. 하나 더 할까요? 제거는 쉬운데 그놈을 제거했더니만 건물 전체 효용이 너무 떨어져. 대표적인 예가 수도꼭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꼭지 나사나 풀면 쉽게 제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물에서 수도꼭지를 다 제거해버리면 그 건물은요, 물을 못 트는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제거가 쉬워도 그놈을 제거했을 때 효용이 너무 많이 감소되는 물건이라면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정착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요, 이렇게 말을 듣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조건 반사가 돼야 돼요. 제가 툭 치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툭 치면 툭 나오게. 그래야지 이해가 된 거거든요. 제가 툭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쉽게 제거된다? 너무 늦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늦어요. 다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쉽게 제거된다? 쉽게 제거는 되는데 효용이 너무 많이 준다? 그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었을 때 정착물, 동산, 정착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쉽게 제거되기가, 아직 말 안 했어. 쉽게 제거되기가 쉽다. 쉽게 제거되기 어렵다. 쉽게 제거는 되는데 효용이 너무 많이 준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지 막 분석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고. 한 번 더 할게요. 네. 성격상 정착물인 게 있어요. 자,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게 있어요.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되지 않은 게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상이나 의자는 동산으로 처리합니다. 이사갈 때 가져가셔도 되고요. 부동산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건데 성격상 정착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이 된 게. 학원용 책걸상. 우리 학원에 지금 책걸상 보이십니까? 네. 학원용 책걸상. 독서실용 책걸상. 독서실 가면 책걸상. 그런 책걸상은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요,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성격상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원 원장님이, A라는 학원 원장님이 B라는 학원 원장님한테 학원을 팔았어. 돈 다 받아 처먹고 갑자기 개강하려고, 새롭게 인수한 사람이 개강하려고 왔는데 책상 의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책상 의자 어디 갔어요? 근데 내 거지 뭐는. 이렇게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상 처음부터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약이 된 건 정착물로 본다는 거지. 독서실도 마찬가지. 이해하셨어요? 네. 세 번째는 의도. 설치한 사람한테 가서 why? why? 물어보는 거죠. 내 발음이 별로 안 좋나 봐요. 영어만 하면 비웃는 사람이 오라고 얘기하는. 근데 꿋꿋하게 계속 한다 내가. why?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영구적 발음이 안 좋나 보네. 발음 공부 좀 할까 내가. 이렇게 비웃음 당하고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를 보면 돼요. 설치한 사람한테 그게 떼갈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스탠드형 에어컨이나 히터는요, 동산입니다. 설치 의도가 일시적이거든요. 근데 천장에 붙여놓는 시스템 에어컨이죠. 그건 뭐예요? 정착물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영구적 의도잖아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틀려.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시험장까지 가도 안 틀린다고요. 내가 할 말이 정확하거든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계가 집주인이 설치한 물건을 임대인 정착물,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설치한 물건을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임대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둘 다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둘 다 뭐가 붙어? 그러면 정착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둘의 관계가 뭐냐?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근데 새 들어 사는 사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뭐가 붙어 있어도 정착물이 붙어 있어도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세요. 나는 진짜 감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이 오피스텔이 주변 시세가 1억 천인데 얘만 1억인 거예요. 이 부동산 소유자 갑입니다. 열받았겠죠. 주변 시세 이런데 1억이 천인데 얘만 1억이니까.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주변 시세는 1억 천인데 내 거는 왜 1억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1억 천에 거래되는 부동산들은요 전부 다 옵션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막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나온대. 근데 당신 부동산은 옵션이 하나도 없어서 임대료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1억 천을 받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받아서 갑이 거금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옵션 다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탁기 보이세요? 네. 냉장고 보이세요? 네. 에어컨, TV, 침대 또 뭐 할까? 그만합시다. 네. 이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게 만들어놨어요. 500만 원 들여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이제 1억 1천만 원이란 매매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설치했죠 이거?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했죠? 그럼 누구한테 팔겠어요? 을한테 팔겠죠? 얼마에? 1억 천에 팔겠지? 그래 놓고 갑자기 서든리 아이씨 자존심상해. 서든리 갑이 그건 내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떼어가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돈 다 받았잖아. 다 받아 처먹고 갑자기 이거 내가 설치한 거 떼어가겠다 안 되지. 이렇게 집주인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 임대인 정착물은요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부동산의 일부 이제 부동산화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집에 새 들어 살러 온 병이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인데 이 집에 옵션 한 개도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임차인이 설치했어요. 그럼 뒤에 임차인 뭐라고 붙어도 정착물이란 말이 붙어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병한테 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병이 제거할 수가 있고 가져갈 수 있고 부동산으로부터 독립적인 거니까 이건 동산으로 처리한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부착, 성격, 의도, 관계라 그랬잖아. 근데 보통상 4+1로 얘기합니다. 몇 플러스 몇? 4+1. 이게 뭐냐면 요거 4개도 있지만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다면 합의가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같은 말이에요. 계약, 당사자 간에 따로 계약, 합의, 동의.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이게 있으면 이거 다 깨버립니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게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계약을 따로 했다면 그 계약에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병이 여기 세대로 살러 왔는데 이런 물건들, 옵션들을 얘가 설치한 거야. 그럼 이거 동산이라 그랬지? 근데 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 뒤에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래요. 그래서 어차피 신혼사귀면서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쓰던 이 물건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1년 뒤에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좋아 안 좋아? 한번 콜. 그러면 임대료 5만 원씩 까드릴게요. 하고 특약사항에 썼어. 근데 여러분 남녀관계라는 게 그렇습니까 어디? 남녀관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남녀관계가 아니잖아요. 1년 뒤에 결혼하게 된 여자친구랑 11개월 차에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몇 년을 더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건 어차피 내가 설치한 거고 소유권이 나한테 있고 막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이건 내가 원래 동산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건데 떼어가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정착물화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4가지 기준을 다 적용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법은요, 매수자 손 들어줍니다. 매수자 손 들어준다는 말은 정착물을 처리해버립니다. 불분명할 때. 알겠어요? 그리고 뭐 이건 참고하세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쌤 이거 뭔데요? 묻지 말고 그냥. 그 다음에 자연식생. 쌤 자연식생은 좀 설명해줘. 안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은 다 정착물입니다. 왜 이걸 몰라도 되냐면요. 우리는 동산 3종을 지금부터 외울 거거든요. 동산 3종. 아까 소개드렸던 임차인 정착물, 동산이랬어, 정착물이랬어? 동산이라 그랬지? 맞아요? 두 번째는 따라해봐요. 경작 수확물. 경작 수확물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경작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경작이다. 이게 아니고요. 수확이에요. 베어낸 거. 수확된 거는 뭐죠?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중인 수목이라 그래요.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가식. 옮겨지고 있는 나무는 이식. 이런 것들은 계속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동사 3종, 첫 번째 누가 설치한 거?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다 동산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광이가 있는데 토지와 거정청물 둘 다 박아놓고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하는데 준부동산은요.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기계재단 기타를 말하고 얘들은 저당권 됩니다. 간접평가되고요. 임목이나 재단은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협광이 구분합니다. 경제적 측면은 일단 자본, 부채, 자산 같은 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같은 게 나오면 되는데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지만 소비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기술적 측면은 자연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고요. 토지정착물은 대부분 종속인데요. 독립이 4개 있어요. 건물하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방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 임목, 타인 토지에 결재된 농작물, 고는 있고 없고 나발이고 성수만 되면 독립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거 4개 말고는 다 종속이에요. 부동산 정착물은 정착물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요. 정착물은 일부라서 같이 넘어가요. 동산은 독립이어서 넘어갈 때 같이 안 넘어가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받고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4+1.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불분명할 때 싹 다 정착물이고요. 동산이 딱 3종이 있어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이나 이식 중 있는 수목.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임차인이 뜨거나 수확이 뜨거나 가식, 이식이 뜨면 이런 것들은 동산, 나머지는 다 정착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방금 1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제가 한 1분 30초 만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1분 30초짜리가 핵심이에요. 결국 1시간짜리 수업을 이 1분 30초짜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지겹겠어요. 다 아는데 이거. 이 지겨운 표정 봐봐요.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이 표정 봐보라고. 얼마나 지겨워하는 겁니까? 알겠죠? 근데 이분들이 총론만 좀 지겨워해요. 총론만 좀 지겨워. 수요금 들어가면 막 눈가 뻐끔뻐 또 새롭게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사실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 아직 공부 시작을 안 해가지고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34쪽. 교재 34쪽에 첫 번째 줄에 부동산 보입니까? 34쪽 첫 번째 줄에 부동산 보입니까? 그 옆에 영어 단어 리얼 이스테이트 밑줄하시고. 두 번째 줄에 부동산학 보입니까? 영어 단어 또 리얼 이스테이트 밑줄하세요.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시니까 가로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표로 들어가서 무형의 동그라미 하고요. 그 옆에 유형의 동그라미 하세요. 무형, 유형. 한 줄 내려와서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할게요. 법경기.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에는 협광이 있고, 경에는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고, 기에는 자연공간, 위치, 환경이 있고. 되셨나요? 예. 가로 2번에 복합부동산하고 보입니까? 자, 복합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을 일단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누구랑?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을 한 줄 내려와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런 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가시니까 일괄평가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 동그라미 하고 석 줄 내려와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고 그 두 개를 연결하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은 안 중요한데 뒤에 가시면 일괄평가란 말이 뜨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핵심 정리가 나옵니까? 네. 자,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 있나요? 네. 복합 개념의 네모. 복합 개념까지만. 한 줄 내려와서 동그라미 합니다. 한 글자씩. 법경기. 이 두 번째는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복합이란 말의 네모. 한 줄 내려와서 토지와 건물 한 번의 동그라미 그 옆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활동만 동그라미 그 옆에 일체란 말이 보일 거예요. 일체 동그라미.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활동할 때 일체로 다루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3번에 복합건물은요. 두 줄 내려와서 얘 옆에 밑줄 한번 보세요. 주상복합건물. 주상복합건물에 얘 하나밖에 없다. 밑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36쪽이에요. 3번에 경제적 개념이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 동그라미 3번하고 4번하고를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을 묶어주시고 3번에 동그라미 한번 해봅니다. 생산요소, 생산재 동그라미 하고 한 넉 줄쯤 내려오시니까 하나, 둘, 세 줄이네요. 파생적이란 말이 동그라미 나세요. 요거는 그 자체를 수요하는 게 아니고 파생되는 것에 대한 수요입니다.
4번에 소비재란 말에 동그라미 하고요. 한 줄 더 내려와서 본원적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줘요. 요게 진짜 직접 본원적으로 수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한 줄 더 내려오시니까 당구장 표시 있는데 밑줄 쭉 긋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이지만 위락 공원용 토지에서는 소비재로 사용될 수도 있다. 밑줄 쫙 그어두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핵심 정의가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제목이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그 밑에 1번, 2번, 3번을 묶어주시고요. 준부동산은 이제 1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한다. 그런 말이 있죠. 2번에 가시니까 준부동산은 소유권 옆에 저당권의 동그라미, 그 옆에 감정평가의 동그라미, 그 옆에 중개에는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중개 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중개 위에다가 입목, 입목, 그 다음에 재단 두 개만 돼요. 입목하고 재단은 중개 대상이 됩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 대상이 된다. 그러면 또 그건 X예요. 입목하고 재단만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고요. 내려오시니까 3번에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이 있는데 선박 위에다가 기계라고 써봐요. 기계.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업재단 밑에다가 재단이라고 써봐요. 재단. 그 다음에 어업권 임목이 있는데 임목 밑에다가 기타라고 써봐요. 기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부동산 3종 얘기해봐요. 그럼 뭐요? 기계, 재단, 기타.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가로 3번에 토지정착물 하고 나옵니까? 예. 별표 하나만 때리시죠. 별표 하나만 때리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동그라미 1번에 종속정착물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독립정착물이 있습니까? 예. 1번하고 2번하고 요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요렇게.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 묶었어요? 예. 묶었으면 그 중에도 뭐가 중요하다? 독립이 중요하다. 2번에 밑에 보니까 기역부터 리을까지 보입니까? 그 4개를 다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건물, 미분리 가실, 수목, 농작물이 있는데 농작물은 그 눈도장만 찍을게요. 리을의 농작물 보고 계십니까? 네 번째 줄에 가시니까 정당한 권한에 있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이란 말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성숙된 농작물이란 말이 나옵니까? 성숙된에 동그라미 한번 더 해주세요. 성숙만 되면 권한 없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내려오시면 가로 4번에 부동산 정착물 보이세요? 거기 제일 밑에 기역, 니은 묶어주시고요. 기역, 니은. 진짜 정착물은 부동산이 뭐라서? 일부라서 부동산 팔리면 같이 넘어가요? 동산은 부동산으로부터 뭐라서? 독립이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한 장 넘겨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옆에다 쓰세요. 4 플러스 1. 4 플러스 1. 총 몇 개? 5개인데 4 플러스 1로 암기하시면 돼요. 뭐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일단 밑에 4개를 묶고 기업부터 리을까지를 묶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밑줄을 쫙 다 그어버리세요.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동의 조제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우선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핵심 정리 나옵니까? 자, 1번에 가시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뭐 할 때 불분명히 밑줄 하시고 그 옆에 정착물 동그라미 하세요. 불분명할 때는 일단 뭐로 처리하시오? 정착물 동그라미 하시고 3번과 4번을 묶어줍니다. 3번과 4번을 묶어주시고 3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은 부동산 뭐? 정착물의 동그라미. 근데 4번에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읽을게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등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착물이고 4번이 동산인데 우리는 4번 위주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동산 3종은 뭐다? 첫 번째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 경작 수확물, 세 번째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처리합니다. 네, 여기까지. 책을 좀 넘기시면 교재 페이지 44쪽 부동산의 분류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